2005년 11월 10일 폴란드 바르샤바에 사는 에디타는 그날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에디타의 어머니가 11월 11일, 12일, 13일 딸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에디타가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4일 주말이 끝났기 때문에 마침내 에디타가 연락을 취하거나 적어도 직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에디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머니는 에디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에디타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녀가 일하던 회사의 대표는 에디타가 아무런 말도 없이 결근했다고 알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어머니와 에디타의 자매 그리고 에디타의 절친은 즉시 그녀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건물 관리자를 만났고 그는 에디타가 며칠 동안 자리를 비운 것 같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말했죠. 또한 이웃들도 에디타의 집에서 말다툼이나 소란을 듣지 못했다고 알렸습니다. 가족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혹시나 에디타가 집안에서 잘못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소방서에 신고했고 구조대원들은 에디타의 집을 강제로 열게 됩니다. 구조대원들은 에디타의 집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에디타의 시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경찰서로 향했고 에디타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족과 대화를 나눈 경찰은 에디타가 주말 동안 여행을 연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경찰은 에디타의 실종을 수사하기로 결정합니다. 에디타는 1974년 11월 22일생으로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디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그녀는 회계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급 대부분을 자신의 집을 꾸미고 부모님을 부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에디타를 괴롭힌 유일한 것은 싱글로 남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에디타는 친한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친구는 에디타에게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에디타는 데이트 사이트에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나 몇 달 동안 에디타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 후 자신의 프로필을 삭제할 생각이었습니다. 2005년 8월 19일 마침내 에디타는 흥미로운 메시지를 받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약간의 행복을 찾는 로맨틱한 남자입니다. 솔직함을 소중히 여기는 상냥한 여성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꿈입니다. 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답장을 보내주세요. 프로필 소유자의 이름은 아틸라라는 남성이었고 에디타는 그의 외모의 매력을 느껴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틸라라는 남성은 아르카디우스였고 에디타가 몰랐던 것은 이 메시지가 150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아르카디우스가 똑같이 보냈다는 것이었죠. 아르카디우스는 에디타에게 이탈리아의 트라부코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폴란드의 전설적인 영화 감독인 스타니스와프 바레아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존경받는 의사이고 아버지는 사업가라고 말했고 자신은 한 회사의 CEO이며 30대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죠. 이후 두 사람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급속도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디타는 아르카디우스에게 당신 같은 완벽한 남성에게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물었고 그러자 아르카디우스는 이전의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너무 강렬해서 당분간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것이 조심스러웠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9월 25일 공원에서 이뤄졌고 이제 두 사람은 진지하게 사귀기로 결정합니다. 에디타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녀가 마침내 사랑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뻤습니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은 아르카디우스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아르카디우스가 에디타에게 가족을 소개하는 것은 미뤄달라고 말했기 때문에 결국 에디타의 가족은 아르카디우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10월의 어느 날 아르카디우스는 에디타의 아파트에서 데이트를 즐겼고 떠나기 전 아르카디우스는 현관문 아래로 메모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사랑해, 너를 위한 낙원의 문을 열어줄게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아르카디우스의 청혼이었고 에디타는 가족들에게 12월 17일 아르카디우스와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아르카디우스를 만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에디타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르카디우스가 청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디타는 드디어 그에게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디타는 어차피 결혼할 테니 미리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아르카디우스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여전히 일이 바쁘다며 에디타의 가족들을 만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디타의 불만을 들은 후 아르카디우스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현재 자신의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생에 한 번뿐인 매우 수익성 좋은 사업 거래가 다가오고 있지만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필요한 금액 8만 주어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구하지 못하면 거래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이미 지출한 돈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죠. 아르카디우스는 이 거래 때문에 시간이 없어 연락하지 못한 것이며 그녀의 가족 역시 만나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의 말을 들은 에디타는 결국 기꺼이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에디타는 일부의 돈을 주었고 10월 19일 나머지 돈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했지만 대출은 거부되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실망감을 표현했고 어떻게든 나머지 돈을 도와달라며 에디타에게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카디우스는 이 거래가 무산되면 자신이 얼마나 망가질지 불보듯 뻔하다고 말했죠. 결국 에디타는 은행 2지점을 더 찾아갔고 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 아르카디우스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매우 기뻐하며 11월 9일 에디타를 근사한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12월 13일까지 여전히 에디타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이제야 경찰은 그녀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에디타의 아파트로 향했고 불행히도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라진 것은 그녀의 노트북과 귀금속, 자동차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에디타의 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증거가 될 만한 것을 찾기 위해 에디타의 아파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아르카디우스가 나타나 자신의 배경에 대해 떠들었고 에디타가 자신에게 사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디타에게 갈취당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에디타의 친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르카디우스가 떠난 후 에디타의 가족은 그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이미 아르카디우스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에 따르면 11월 10일 에디타와 만날 예정이었지만 자신에게 일이 생겨 만남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에디타는 매우 화가 났고 두 사람은 다투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르카디우스는 꽃다발을 들고 에디타의 아파트로 가서 사과하려 했지만 자신이 문을 두드렸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도 에디타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경찰이 그의 배경을 조사해보니 그는 CEO나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실직 상태였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여러 일을 했었지만 매번 출근하지 않거나 게으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었습니다. 또한 그의 가족들 중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 살지도 않았고 트라부코라는 마을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르카디우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수년 전 아내와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아르카디우스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접수원으로 일했는데 낮은 급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넓은 아파트도 당연히 허구였으며 그는 30대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르카디우스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아르카디우스의 어머니에게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는데 그녀는 아르카디우스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며 거의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경찰은 어머니와 함께 사는 아르카디우스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수년 동안 청소하지 않은 것처럼 더러운 상태였고 빛 독촉장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와 그의 어머니는 종종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고 미납으로 인해 전기가 끊기는 일도 잦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방에서
거의 신장에 달하는 플로피 디스크를 발견했고 그 디스크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디스크 내용물에는 그의 전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유혹과 데이트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다양한 연쇄 살인범과 잘 알려진 살인범들의 기록을 작성한 폴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그의 허름한 방에서 새로운 아파트 임대 계약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파트 집주인에 따르면 아르카디우스가 11월 8일 그 집을 임대했고 모든 비용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아르카디우스가 새로 임대한 아파트를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듯 매우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욕실에는 칫솔과 치약 등 세면도구가 전혀 없었고 냉장고는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되었습니다. 천장과 벽에는 최근에 페인트를 칠한 붓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경찰서로 소환되어 다시 신문받았고 동시에 과학수사팀은 그가 임대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경찰은 아르카디우스에게 어떻게 아파트 임대료를 지불했는지 물었고 여기에 대해 아르카디우스는 어머니 몰래 직장을 다니며 돈을 저축해 임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에디타가 그 아파트에 발도 들여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과학수사팀은 아르카디우스가 임대한 아파트를 꼼꼼히 수색한 결과 숨겨져 있던 샤넬 향수와 은팔찌를 발견했습니다. 에디타의 친구들은 그 향수와 팔찌가 에디타의 것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욕조와 세면대 배수구에서 소량의 혈흔을 발견했고 이어 경찰은 루미놀 반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더 많은 혈흔이 발견되었고 DNA 샘플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아르카디우스를 신문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6년 1월 7일 경찰은 바르샤바 외곽 주차장에 버려진 에디타의 차량을 발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차량은 깨끗이 청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차량을 면밀히 수색한 결과 좌석 사이에 손이 닿기 어려운 공간에서 아르카디우스의 새 아파트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필적 분석 결과 아르카디우스가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르카디우스가 계속해서 신문을 받는 동안 그의 전 여자친구도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르카디우스의 전 여친은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데이트 사이트에서 아르카디우스를 만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르카디우스의 허풍과 달콤한 말들로 그에게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후 남편과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 아르카디우스와 몰래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끊임없이 그녀를 찾아가 남편과 이혼하고 함께 살자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렇게 아르카디우스와 그의 전 여친은 혼란의 시간을 보내며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혹시 그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고 에디타가 실종되었을 때 아르카디우스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11월 11일 전 여친은 아르카디우스에게 전화와 문자가 여러 차례 왔는데 그때 그가 다시 사귀자고 애원했다고 합니다. 아르카디우스는 너무 절박해서였는지 전 여친이 근무하는 매장 주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녀는 아르카디우스가 전에 본 적 없는 차를 몰고 왔고 그 차량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아르카디우스의 전 여친에게 에디타의 차량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에디타의 차량과 아르카디우스가 몰고 온 차량이 동일한 차량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며칠 후 아르카디우스가 다시 매장에 찾아왔고 이때 아르카디우스는 돈 뭉치를 꺼내며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전 여친은 그 돈을 거부했는데 아르카디우스는 고집을 피우며 함께 살 아파트도 임대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에디타의 DNA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에디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아르카디우스가 범인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2월 14일 아르카디우스는 데이트 사이트에서 다른 여성과 데이트하기로 계획했는데 그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아르카디우스는 억울하다는 듯 격분했고 에디타의 실종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를 검사한 프로파일러는 그가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이며 병적인 거짓말쟁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에디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채 아르카디우스의 재판은 2008년 바르샤바 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DNA에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그러나 판사는 살인사건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범행 도구도 발견되지 않았고 에디타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디타의 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었지만 그녀가 살해되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아르카디우스가 에디타의 돈을 갈취한 뒤 새로 임대한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도구와 에디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없었고 범행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론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아르카디우스가 에디타를 살해 후 절단한 것으로 믿었고 수많은 외딴 곳에 에디타의 조각들을 유기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 것은 욕실을 청소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의 변호인은 아르카디우스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고 윤리적이지 않지만 그가 에디타를 살해한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욕실에서 발견된 혈흔은 에디타가 어딘가 다쳐 부상을 입고 씻은 것일 수도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11월 29일 2년간의 재판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에디타로부터 28,000 주어티 갈취와 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에디타가 아르카디우스에게 준 총액은 아니었지만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아르카디우스가 에디타를 살해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고 결국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갈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2012년 검찰은 드디어 스모킹건을 손에 넣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2012년 9월 22일 바르샤바 외곽 마을 강바닥에서 인간의 두개골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손상되어 있는 두개골을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보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두개골 위에 에디타의 얼굴 이미지를 겹친 후 에디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두개골을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재판은 일시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면밀히 조사한 결과 에디타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두개골은 실종된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카디우스는 항소심에 겁을 먹고 다양한 질병을 앓고 있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르카디우스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판사는 아르카디우스를 체포하여 재판 전까지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4년 3월 아르카디우스는 판결을 위해 다시 법정에 섰지만 그런데 갑자기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앰뷸런스가 법원에 출동했고 즉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은 또다시 연기되고 말았죠. 그의 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고 2014년 6월 24일 아르카디우스는 다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가 또다시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판사는 현장에서 아르카디우스의 건강검진을 실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행히 의사들은 아르카디우스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판사는 새로운 판결문을 낭독했고 에디타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아르카디우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르카디우스는 항소했지만 2017년 폴란드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아르카디우스는 종신형을 확정지었습니다. 불행히도 에디타의 시신은 오늘날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